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안보 이슈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은 유엔 총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7번째 기조 연설자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자, 내용은 조금 이따 분석을 하고 이게 누가 연설을 하고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총회 의장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총회 의장의 권한. 사무국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유엔 연설을 국가 원수가 하는 경우 있고 다른 지도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원수, 행정 수반이 왔을 때는 그 나라가 요청한 순서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유엔 기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이전에 또 연설한 적이 있는지 또 연설했던 경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해에 또 유엔에 그 테마가 있어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가까운 연설을 좀 앞당겨주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런 역할을 조정하는 게 그 회원국 입장에서는 유엔 주재 대사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유엔 주재 대사. 그렇지. 유엔 주재 대사가 그쪽 사무국과 의장하고 조율을 해서 순서를 뭐 조금 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총회 의장 또 총회 의장을 보좌하는 팀들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우리가 7번째였죠.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브라질이 1번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회원국들이 첫 번째 연설을 좀 꺼려하는데 브라질에서 계속 첫 번째 연설을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정했다. 저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알파벳도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가장 잘 해결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유엔 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내용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자 엔드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했고요.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좀 여쭤보고, 비핵화 해법으로 3단계안 이건 뭐 좀 나온 얘기입니다만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고 폐기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핵화에 어쨌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면은 중단하고 축소하고 폐기해 가는 과정은 어느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전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코퍼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단하고 중단을 결심해야 되고 또 축소해 가야 되고 또 그 폐기하고 폐기를 또 폐기를 또 하고 난 뒤에 또 검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련국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북한의 협조, 코퍼레이션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핵 사찰한다 그러는데 IPT에서 핵 사찰할 때도 항상 전제가 상대국의 사찰 대상국의 협력을 받아야 사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핵시설이 있는 곳에 사찰 요원들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중단과 축소 폐기 이 모든 의 전제가 뭡니까? 원만한 북한 당국의 북한 지도자의 결심과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협조가 필요한 거네요. 협조가 필요한데 그 협조가 얻어지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좀 더 엄격하면은 검증이 필요한 거죠. 폐기했다고 폐기 안 해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리적 순서로 보면은 중단하고 축소하고 폐기는 당연한 어떤 스테이지 단계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이러한 결심을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북한이 그러한 협조할 가능성이 지금 상태는 제로예요. 북한이 절대 핵 포유하지 않겠다. 이런 과정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우리 누구하고 이걸 합의해야 되느냐. 북한하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하고 IAEA가 합의하든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합의하든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합의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물리적으로 해체가 결심되고 북한이 받아들이는 해체 프로세스가 결정되면은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가지고 있는 무기 좀 축소하고 이걸 축소하는 단계에서 모두 폐기하고 검증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죠. 저는 좀 검증까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거는 물리적 프로세스로서는 누가 하더라도 누가 결심하더라도 가야 되는데 북한이 협력을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게 엔드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고 비핵화를 하자. 어떤 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핵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엔드 이니셔티브 이게 가능합니까?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가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의 하나의 비전이고 의지인데 이것을 하나의 국제사회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기 포장으로 이렇게 하나 정책으로서 하나의 제시한 것이 이제 엔드죠. 엔드는 이제 첫째는 익스체인지 서로 남북 간이 교류를 좀 하자. 활성화시키고 노멀라이제이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간의 국교 정상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교란 말. 그렇죠. 그러나 사실상 이걸 수교를 집단적 승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양국이 서로 승인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 집단적 승인의 문제에서는 조금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이미 해결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예. 그러나 이게 유엔에 가입한 국제법적인 우리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러나 헌법적 가지에서는 분명히 충돌해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본다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교를 한다는 거는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거는 두 국가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않습니까? 어쨌든 이 관계 정상화를 또 한 측에서 보면은 중국과 이거 옛날 교차 승인 논의에서 있었는데 중국과 구소련은 한국 정부를 인정했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는 문제가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또 북한과 수교하는 문제가 이게 전부 합쳐져서 하나의 용어로서 관계 정상화를 이렇게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비핵화로 간다. 비핵화는 어디 갔냐? 중단 축소 폐기로 간다. 이런 거는 비전 이 모든 과정에서 공을 북한에 넘긴 거예요. 북한의 협조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게 공을 넘겼는데 북한이 우리가 주는 이 선의의 메시지죠. 선의의 메시지인데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단계적으로 하는데 교류 관계 정상화해서 핵 보유만 인정받아 놓고는 비핵화에 안 가면은 우리만 낭패 아니에요. 핵 보유국 인정 자체도 사실 좀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프로세스의 조건이 END 서로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가서 북한이 선선하게 비핵화에 나오도록 하는데 아마 이런 모델들은 찾으면 경험적 모델은 핵무기를 가졌다가 평화적으로 해체한 나라가 딱 한 나라에서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남아공이 핵무기를 가졌다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회복하고 또 국내 정치 체제가 만델라 체제로 바뀌면서 핵무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없어진 경우인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핵을 가진 것이 더 고통스럽다. 북한 체제를 더 위협스럽게 한다. 핵을 갖지 않는 것이 북한 체제 안전에 유리하다. 이런 지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돼야 되고 그것이 협력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협력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문제인데 비전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선의에 우리가 정책을 많이 폈는데 북한 항상 그것을 악용했던 전례가 있어서 조금 논란인데 어쨌든 단계적 축소 이거 누가 하더라도 단계적 축소로 가야 되는 물리적 축소 과정이 있고 여기 검증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고 그리고 엔드도 하나의 북한 협력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협조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공을 북한에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나왔죠. 답을 나왔죠. 21일 날 최고인민회에서 반복적으로 그거는 그 전에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그 전이지만은 유엔 연설에 대한 반응은 없지만은 한 연설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망상이다. 망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확고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리포터를 잠깐 하나 먼저 보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 에이펙이 곧 열리죠. 최대 관심사는 북미 정상이 만날 것인가인데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까지 언급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정기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이 작심한 듯 대미, 대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전제 조건을 달아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의 기초에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핵 보유는 헌법에 명기돼 있으며 제재 해제와 맞바꾸는 식의 비핵화 협상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한을 향해서는 마주 앉을 일도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도 전임자들에게서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통일은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할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회장님,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매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엔드 이니셔티브, 이게 지금 과연 북한의 호응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호응을 받기 힘들겠죠. 김정은이 저렇게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계속한 노력이 축적되어서 결국은 북한 지도자 또 북한 내부에서 핵을 가진 것이 북한 체제에 부담된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인데 장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제가 공을 북한에 넘기는데 북한이 당장 비핵화에 대해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이 연설을 하는 내용을 좀 우리가 핵과 관련된 얘기만 쭉 들으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내부의 사회 기강 인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고 인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대한민국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느낌이 들죠. 만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핵은 가졌는데 그 연설의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은 북한 체제 내부에 어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 간부들이 좀 인민과 좀 더 마음을 얻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걸로 봐서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조, 대한민국의 영향이 북한 주민의 침투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두려워하는 느낌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딱 두 가지잖아요. 이제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건 쓸 수 없다는 것이 어느 합의가 만들어져 있다면은 북한의 협조를 받아서 북한의 결단을 내려서 가야 되는데 그 협조를 받기 위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와는 엔드죠. 익스체인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그러한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이런 의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뭔가 극적 반전이나 실마리를 잡으려면 이번 경주 에이펙 그렇죠? 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뭔가 깜짝 회동이나 또는 향후에 만날 약속을 하는 이런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데 하나만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마주 쓸 필요도 없고 마주 서지 않겠다 했는데 오지 않겠네. 거기 우리 주빈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에이펙 행사에 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할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도 미국의 대외 정책의 원칙이 대북 정책의 비핵화 또 한미일 외교장관 합의했고 트럼프 자신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가운데 세 차례 김정은을 만났기 때문에 개인적 우정을 갖고 있다 했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좋은 있다. 추억, 우정을 좋은 추억을 했고 서로 이메일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저 트럼프하고 저 김정은이 그래서 김정은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건 트럼프도 비핵화라는 목적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넘쳐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고 또 중동 전쟁 빨리 끝내고 북한 핵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이거는 뭐 외교적 엄청난 성과 될 거 아니에요. 외교적 성과를 만드는데 개인기
트럼프만이 갖고 있는 개인기가 있어요. 트럼프의 개인기는 뭐냐? 대외적인 개인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란 공격할 때도 그랬고 다 보면은 지금 또 푸틴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렇죠. 우크라이나 영토 다 차여주고 알파까지 차여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면 이 상상할 수 없었던 푸틴이 그래서 트럼프에 기대하지 못했던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번에 트럼프가 두 번째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 다룰 거라 전부 일반인을 예상을 했는데 북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북한 패싱했죠. 예. 그거는 일반인들이 예상하면 예상한 대로 안 가는 것이 트럼프식 개인기예요. 외교적 개인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뭐 경주가 아닌 다른 지점에서 김정은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김정은과 또 깜짝 미팅할 어떤 그런 기획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열려 있다. 지금까지 그런데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이제 변수도 있고 심정적으로도 좀 이해가 가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핵을 포기해라. 이게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세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도. 입장을 달라도 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를 만날 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예. 우리 정부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겠다. 선물을 싱가포르 만났을 때 회담 선물을 탁 주니까 저 그 당시 국방위원이었거든요. 예. 우리 국회 그 당시 저 국방장관에게 끈질기게 추궁을 했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는 거 우리하고 의논했냐? 예. 안 했다 그랬어요. 그 우리 정부가 전혀 의논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선물을 주고 예. 그 김정은이가 화답을 한 것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발사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지 추가 않겠다. 핵 실험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이후에 그 김정은은 ICBM 발사는 안 했어요. 예. 테스트 안 하고 또 핵 실험은 추가적으로 안 했어요. 3년 주기라도 핵 실험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북한이 지금 저 핵을 갖고 있고 핵 강대국을 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김정은을 그 위에도 그 다음에 2월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명확하게 폐기 방침을 안 밝히는데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난 적이 3번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 해서 4번, 5번, 6번 만난다 해서 우리가 이상한 건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아니죠. 자, 그러면 진짜 궁금해집니다. 당시에 만날 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선물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도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면 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가? 지금 북한이 가장 절대적으로 미국에 조금 기대하는 것은 지금 약간 허물어져 있지만은 북한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지금은 조금 러시아와 중국에 경제 제재군요. 북한에 대한 제재죠. 경제 외교 제재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상화, 제재가 해제되면은 제재 해제가 곧 뭡니까? 핵 보유국 인정이거든요. 제재 유지는 핵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거니까 이런 사례가 어디 있었냐면은 파키스탄에 핵을 개발했을 때 미국이 제재를 하다가 파키스탄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이 공격을 시작할 때 2003년에 그 파키스탄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오히려 핵 보유에 따르는 제재를 하지 않고 제재를 거의 해제 뭐 이런 거 안 하고 경제 지원한 적이 있어요. 북한에 제가 전문가를 외국에서 만나서 들으면 우리가 왜 파키스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북한은 아마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나면 사전 조율 과정에서 또 만약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는 뭐 핵에 대한 얘기보다 제재를 해제해달라.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는 그걸 해줄 수 없겠죠.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제재 해제냐 제재를 유지하느냐가 핵 보유국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트럼프가 그때 김정은이 만날 때도 비건이라고 이제 국무부장관이 있어요. 그분이 그 조율을 했는데 끈질기게 북한이
해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나눌 때 제재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얘기는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북미가 두 정상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뭘 주고받고 자, 결국 코리아 패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북한은 그렇게 해야하던데 이 코리아 패싱이 성립하냐 안 했냐는 북한의 태도 때문이 아니고요. 코리아 예. 패싱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와 관계가 긴밀히 협의가 되면은 패싱이라 할 수 없죠. 예.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중요한 사안에 의논하지 않고 북한과 어떤 거래를 하든가 합의를 하면 이건 놓고 한국 패싱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한국이 이제는 옛날의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조율하지 않고 북한과 뭘 거래하고 합의하고 핵에 대한 솔루션 내놓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만약 그게 되면 철저히 코리아 패싱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자꾸 우려하는 게 역사적인 어떤 사례를 보면 이제 베트남 평화협정을 맺을 때 미국이 티우 정부, 베트남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협상을 해갔던 게 우리가 그 사례 때문에 미국 기본 합의서 만들 때부터 쭉 북한과 미국이 회담하면은 우리가 북한하고는 의논을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예. 미국과의 우리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고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패싱의 관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 때문에 코리아 패싱. 북한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때까지도 그래왔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미국과는 최근 정상회담을 했고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소립 격차가 있는 게 당연하죠. 어느 나라 입장 차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안보 군사 문제, 군사 외교 지도자들 저도 자주 만날 기회도 있고 그 사이 먼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여러 채널을 보면은 한미의 어떤 군사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모든 부분에서 아주 공조가 잘 진행되어 있고 미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건 약간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합의했고 발표도 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두 정상이 만나서 과연 한반도에 대한 논의, 북한 문제 이런 논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정부 기대하는 게 만나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우리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양안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양자 간에 갈 문제가 많아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길게나 심도 깊게 논의하기는 조금 시간 할애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러나 한국에서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종래적인 방법으로 관계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고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해 주지 않겠느냐. 트럼프도 비핵화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언급해줘야 되고 언급해줘야 되죠. 비핵화 정책 변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대미 외교의 하나의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죠. 트럼프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금 지지해주고 조금 강력하게 지지해줘야죠. 그런 걸 우리 기대지만은 그렇게 우리 문제를 힘들게 다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동 가자지구 전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엔 총회가 열리는 날에도 이스라엘은 가자 시티에 대한 지상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정상들의 이목은 가자 전쟁의 종식에 쏠렸는데요.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뉴욕에 모인 세계 각국 정상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가자 전쟁의 종식이었습니다. 유엔 총회 단상에 오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 지구엔 전쟁이 아닌 학살만이 있다며 İsrail'in 당장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rtık ateşkesin ilanı, Gazze'ye insani yardımların engelsiz şekilde girişinin sağlanması ve İsrail'in Gazze'den güçlerini çekmesi gerekiyor.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ai réglé 7 conflits qui veut le prix Nobel de la paix. Le prix Nobel de la paix n'est possible que si vous arrêtez ce conflit. 이번 유엔 총회에선
두 국가 해법을 이스라엘이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는 권리이지 보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is intolerable and it is deteriorating by the hour. We are here today to help navigate the only way out of this nightmare, a two-state solution. 이스라엘은 각국이 팔레스타인 해법을 촉구하는 와중에도 가자지구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전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와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가자시티 내 주요 의료시설이 파괴됐고 이날 하루 최소 25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자,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압박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노벨 평화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가 영국에 이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했고 지난 주말부터 몇몇 나라가 동참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두 국가 해법 이게 가자 전쟁을 끝내는데 어떤 솔루션,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상당한 이스라엘 압박하는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예. 사실 우리 국내 언론들이 뭐 우리 문제 또 우리 국내 정치 또 한미 이런 문제 뉴스에 밸류를 많이 가치를 많이 줬다면은 지난주에 그 유럽의 특히 영국의 언론들과 이렇게 보면은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론을 인정하고 프랑스도 동참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뉴스가 거의 뭐 온종일 보도돼서 그만큼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반대, 미국의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그 중동 질서의 큰 변화가 될 거다 이런 기대 속에 그 뉴스를 많이 다루는 걸 봤는데요. 예. 사실 그 이스라엘 지금 150개 나라가 이제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서 4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만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되면 미국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미국은 왜 이걸 반대하는 이스라엘 겁니까? 건국가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확한 양자 군사 동맹 조약은 아니지만 군사적인 동맹 조약 이상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미국과 있는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죠. 뭐 장비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지금 단계에서 당장은 이 이스라엘의 반대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만약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 주면은 그 테러에 대한 보상이다. 하마스는 테러 집단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테러에 대한 보상으로 그 팔레스타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또 이스라엘의 외교 노선 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것을 반대로 하기를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스라엘도 이제 네탄야후 정부가 굉장히 강경 노선을 계속 갈 거냐.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 요건 중에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영토가 불안정하잖아요. 영토로 상정하고 있는 가자 지역도 이스라엘이 사실 거의 점령 상태에 있고 거의 준점령 상태에 있고 여기 서안 지역 요르단강 서안 지역이 하나의 팔레스타인의 행정 구역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통치 구역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탄야후가 이 극단적으로 지금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안 지역도 합병하겠다, 합병을 겁다 강경 노선도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제사회 고립을 갈 때는 미국도 사실 지금 동맹국가에 이렇게 균열을 감내를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미국과의 어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타이밍이 왔고 미국도 국제적 고립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고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봐서는 이스라엘이 그 150개 나라의 의사를 존중해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팔레스타인하고 정전을 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테러라든지 전지 도발 이런 것을 막는 이러한 로드맵을 옛날 많이 논의했어요. 오슬로 협정이나 논의했는데 이런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가는 이런 평화적인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네탄야후는 강경 모선인데 예. 결국은 그런 로드맵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좀 어떤 입장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군요. 가자 지구의 전쟁을 가장 끝내려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보다도 트럼프와 네탄야후의 관계가 더 강력한 어떤 동맹 관계처럼 만들어져서 예. 이게 네탄야후가 하여튼 다른 주변 국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심지어 미국 동맹국가 카타르까지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국제사회의 어떤 분노 이런 것이 유럽 언론은 그걸 뭐 대서특필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어떤 뭐 결정이 내려질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지금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준비된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시 만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는 4조 발동에 따라 긴급 협의를 하는 한편 회원국의 군사행동을 명시한 5조 발동 가능성을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러시아 항공기 격추 작전에 미국도 동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Depends on the circumstance, but we're very strong toward NATO. NATO stepped up. When they went from 2% to 5%, that was great unity.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원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토 교환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압박하던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자신의 중재 노력에도 러시아가 호응하지 않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거라면서 러시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유럽 국가 모두가 똑같이 해야 한다며 유럽의 동참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를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를 지금 비판했어요.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우는 종이 호랑이다. 아주 좀 노골적으로. 자, 그러면 트럼프의 그동안의 칠러 행보, 푸틴하고의 사이좋은 이 행보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푸틴을 달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고 이것이 개인적인 외교적 성과, 마크롱 이야기로는 노벨 평화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안 되느냐 이랬는데 지금 푸틴이 계속 트럼프에게 도와줄 듯 하면서 생까거든요. 그렇게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영토도 회복하고 더 알파도 얻을 거고 또 그 러시아의 전투기나 드론이 나토 국가에 들어오면 격추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또 격추하는데 참가하겠냐는 대답을 안 하고 그런데 상황 보겠다 그랬죠. 지금 저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때 그 당시에 언론에다가 3차 세계대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도와서야 될 때 이런 긴 글, 에세이를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 위태위태해요. 그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간보고 있거든요. 그 에스토니아 영공에 들어서 머무는 시간이 루마니아, 2분이 아니고 그 초음속 그 전투기가 12분 있었다는 거는 막 휘젓고 다닌 거예요. 12분은 무진장 긴 시간이거든요. 12분간 그 에스토니아 상공을 휘젓고 다니고 또 그 인접국가 폴란드인데 드론이 계속 출현하고 이럴 때 결국은 나토는 나토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해서 의논할 수 있고 사조에 따르면은 오전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나토 회원국의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집단 대응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단 자위권이 발동돼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또 나토 국가가 모두가 군사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거나 개입하게 되면은 이거 대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영공을 무인기도 띄우고 전투기도 띄우고 왜 그런 겁니까 러시아가? 일단은
이 옛날 구소련의 영향국가 그하고 에스토니아가 굉장히 러시아로서 그 발트에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조그만 나라예요. 예.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좀 작은 나라인데 예.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급박한 거죠. 예. 에스토니아가 지금 초강국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나라가 발트 3국이에요. 예. 저 그 기간 동안에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왔는데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경문이 쫙 붙어있어 플래카드가. 예. 그래서 에스토니아 너들 그렇게 나오면 안 돼 하는 예. 에스토니아 상공의 전투기를 띄우면서 좀 저 뭐랄까 그 급박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에스토니아 상공이 그 전투기 뜨니까 나토 에스토니아 공군기가 게 아니고 예. 이탈리아 공군기가 초기에 비행을 했거든요. 집단 대응 중에 한 집단 대응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뭐 그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투기를 나토 회원국가 영공에 침투시키고 이것을 격추 나토 회원국에서 격추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극적인 어떤 평화로 가는 길도 될 수 있고 예. 흰겨루기에 그때 예. 그러나 그것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핵을 담보로 위험한 도발을 한다면 위험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은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은 그걸 또 두려워해요. 트럼프는 우리는 격추한데 참가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죠. 자,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들고 지금 유럽도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또 가자 지구 전쟁에서는 유럽이 지금 미국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동맹국가 간에 나토 동맹국가 간에 미국과 유럽국가 간에 굉장한 지금 균열이 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동 문제에서는 미국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이제는 미국이 막아주기를 기대했던 데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주장이 되어서 이거 러시아를 좀 격퇴해 주기를 바랬는데 평화적 종전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고 러시아 계속 전쟁을 계속 확전해 나오니까 그 독일 총리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 총리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유럽의 지도자들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예. 우크라이나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젤렌스키가 서유럽을 보호하는 전선에 있다. 도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실병력 지원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않지만 예. 군사 지원은 지금 계속 약속하고 있거든요. 무기 지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관계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감축 조약 이걸 연장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정확히 보니까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인데 이게 내년 2월에 만기가 되거든요. 이 조약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약이 이제 역사적 연원으로 치면은 신조약이니까 구조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구조약으로 구스타트 조약이라는데 이게 옛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있으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가 이 스타트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맺어서 핵무기의 어떤 동결 또 감축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는데 이것이 2009년인가에 만료돼요. 만료되면 2011년에 그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메드베데프라고 푸틴 친구가 4년 동안 권력 대통령직을 위탁했죠. 그때 메드베데프하고 이제 오바마가 새로운 조약을 맺어서 10년 유효 기간에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21년이 10년 되니까 그때 5년 연장을 한 거예요. 푸틴하고 또 이제 10년을 맺었고 또 5년을 연장해서 내년 2월에 끝나는군요. 종료되는데 선제적으로 미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고 푸틴이 먼저 우리 연장할 용이고 연장하자. 근데 푸틴이 개인적으로 나는 전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핵 감축도 원하고 평화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거고 또 현실적으로 연장이 다가왔으니까 지금쯤 의논해야 될 시기인데 푸틴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뉴스타트를 연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명했는데 푸틴 이미지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간 이렇게 손짓을 하는군요. 야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나도 사정이 있다. 제가 저 침략 전쟁의 지도자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고 하나의 그 세계적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전략무기 협정에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선제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전쟁기념관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으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최근 알래스카주 고위급 인사가 전쟁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상무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사진 쪽 왼쪽에 있는 저 여성이 예. 아주 우리 한국과도 관련이 깊은데 어머니가 73년에 알래스카 이민 가서 예. 그 어머니가 고향이 여주래요. 그날 여주를 갔다. 여주예요? 예, 여주인데 지금 그 알래스카에 정말 실세 정치인입니다. 가분과 함께 알래스카의 상무장관이면서 뭐 에너지위원회, 무슨 위원회, 뭐 가스위원회 모두 위원회하면서 커미셔너라는 직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처음에 장관으로 불러드릴까요? 예. 커미셔너를 불러드릴까요? 커미셔너를 불러달래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깊고 한국과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게 논의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 알래스카에 한 1000km, 1300km 가스 송유관을 해서 송유관을 통해서 이걸 가스를 수출하려는 이런 문제 있고 거기에 그 상원 의원도 한국에서 그걸 많이 논의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했는데 뭐 송유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송유관이 있고 그 시공하는 건설 회사가 있다면 송유관을 포수꼽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런 우리가 족구성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네. 어쨌든 알래스카의 어떤 새로운 경제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게 왔는데 놀라운 건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 갔다 왔다고 또 그렇게 좀 놀랍네요. 네. 다음 사진도 좀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지금 스위스군 총사령관이 방문했다. 아니 뭐 전쟁기념관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을 모자가 하네요. 마술 모자라 해서 예. 저 모자 쓰면은 20년 젊어진다니까 다들 즐겨 쓰고 사진 찍었는데 예. 토마스 시슬리 스위스군 총사령관인데 예.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영체 중립국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는데 우리하고 약간 징병제도가 좀 다르고 장교 직업군인 제도 다른 것 같아요. 예. 2010년까지 저 은행 같은데 CEO를 하시는데 금융기관에 민간에 계셨어요? 예, CEO 하다 지금 총사령관이면 우리로 말하면 참모총장급이죠. 그런데 민간에 계시다가 지금 군인을 하셨다. 스위스 헌법에 보면 또 총사령관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닿으면은 연방의회에서 또 다른 지휘관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있고. 예. 아니, 우리랑은 좀 어떻게 국방 체계가 좀 다른가요? 다르죠. 우리보다 더 강력한 징병 제도를 갖고 있고 예. 직업군인 체계 좀 다른데 예비군 체제도 강력히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스위스가 영제 중립국이면서도 그 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자치를 지킬 수 있는 국방 태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때로는 이런 문제들에서 영제 중립국인데도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다가 국제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영제 중립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6.25 당시에는 물자만 좀 지원해 줬는데 예. 스웨덴과 함께 중립국 감시위원회 우리 측 위원 국가죠. 예. 스웨덴, 스위스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에서 북한이 막 정년체제에서 도발하면은 그 도발의 팩트, 진실을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중립국 감시위원회 국가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죠. 북한은 그 중립국 감시위원회 체코와 폴란드가 있었는데 북한이 추방해 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반지의 제왕 특수효과 제작자 이분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면서요? 예, 로저스 테일러라고 예. 영화를 좋아하는 분은 너무나 잘 알죠. 아카데미상의 특수분장이라든지 시각효과 이런 데서 5개의 예.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천재적인 예술가고 3D 차원의 어떤 비디오를 제작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예. 이분이 전쟁기념관을 하는데 제가 뉴질랜드를 방문했어요. 웰링턴의 국가박물관에서 칼리폴리라는 전쟁이 뉴질랜드 호주는
1차 세계대전 때 한 10,000여 명이 한 전장에서 전사 그런 전쟁을 이렇게 디오라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분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놀라운 거는 최고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뉴질랜드 정부가 군사박물관을 만들어달라,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달라 해서 8달 동안에서 자기 만들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의 사상가 같았어요. 군의 그 멋진 디오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병사가 전장에서 총을 쏘고 난 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총을 쏘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인간적인 고뇌, 이런 부분까지 성찰해야 제대로 된 디오라마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요즘 뭐 우리 배대현입니까? 그 저 유명한 저 K 드라마 이런 게 있는데 영화.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우리 이겼기 때문에 후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후세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런 아주 목소리도 높이내는 저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 예술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사상가를 만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전쟁기념관에 BTS 다리가 있습니까? 있죠. 아니 그 지금 BTS가 BTS 다리에 제가 가서 제가 그 전쟁기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그 포토존과 함께 그 연못 해랑지대 우리가 전사자들 명부가 있는데 여기 접근이 좀 제한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 다리를 하나 놓고 다리에 포토존도 놓고 그 다리 이름을 뭐로 할까 했는데 외국인이 많이 오거든요. 한 20-30% 외국인인데 이분들이 한글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람들 귀에 가장 익숙한 단어 BTS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정해놨는데 또 지적 재산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BTS 이름을 정해놓고 B는 브릿지 오브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브릿지 오브 팀 스피릿 그렇게 연합 훈련 자리인데 그걸 영어로 이제 BTS라 하고 그 뜻은 조상과 후손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리다. 오작교 같은 오작교다. 그 BTS인데 어제 그 꿈보다 해몽이 좋으시네요. 제가 그걸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어제 테일러가 거기까지 와서 같이 사진을 즐기면서 다리 이름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다리가 예쁩니다. BTS를 모시고 한번 가면 좋겠는데 함께 한번 모실 뻔했는데요. BTS가 의장대 군악대 있을 때 한 친구 그 있었는데 한번 올 기회가 있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한번 BTS와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